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고 야사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 극단적인 혐오 언행을 하는 사람은 당에 있을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주 안에 당무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저격. 반복되는 정신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윤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욱 치열해진 여야 공방과 복잡해진 셈법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번째 거부권인데요.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옹호했지만 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네,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의 재의결 시기를 놓고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이 두 특검법이 총선 여론 조작과 이재명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대규모 규탄 집회로 항의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특별검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야당은 곧바로 여론전에도 돌입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민주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반면 여당은 제2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자 정치적 혼란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야당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계획에 총선용 악법입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기도 합니다. 쌍특검법 제2결을 앞둔 국회. 또 다른 여야 대치 지점은 제2결 시점입니다. 여당 쪽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다면 쌍특검법이 제2결될 수 있다는 셈법 아래 야당은 2월 설 연휴 이후로 제2결 시점을 늦춰 여당의 공천 탈락 의원을 기다린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당장 다음 주로 예정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요구하고 나서 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혐오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은 당과 함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부과했던 자동차 보험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을 문그린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사무처 시무식에 참석해 당직자들에게 총선 필승 의지를 담은 빨간색 운동화를 전달받았습니다. 승리를 다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야 한다면서도 극단적인 혐오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갈등과 혐오의 정서는 전염성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금세 퍼질 것이고 주류가 되어버릴 것이고 그건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을 인천시 의원들에게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엄정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정은 지역가입자들이 집이나 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매달 2만 5천 원가량, 연간으로는 30만 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자동차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소득 파악률이 충분히 높아진 상황에서 기존처럼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도록 개편해 형평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문그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흉기 피습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가 2주 안에 당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주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회복할 경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의 복귀 의지가 강하다며 병상 정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이 필요해 면회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수사 촉구와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테러와 관련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종편 패널 및 극우 유튜버 등 막말 및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강력 대응하며 민주당은 4월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공관위원장을 맡은 이명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15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형 공천심사를 추구하기 위해 현역 의원 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 중 여성은 과반 7명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이 중 청년은 3명입니다. 다양성과 혁신성을 담보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전날인 지난 1일 공관위 구성 결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시사 지수를 높여드릴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이슈픽입니다. 정치 테러와 가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죠.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이 됐는데 지금 계란, 커터칼, 망치 이 칼까지 등장을 하면서 테러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가짜 뉴스와 음모론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가 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 혐오 정치를 벗어나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걸 이제 그대로 또 정리를 해보면 테러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가짜 뉴스도 정도가 심해지고 또 이번 그 이재명 대표 피습과 관련해서 근거 없는 그런 뉴스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극단의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나 또 농객들 사이에서 이 근거 없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치권과 경찰에서 이제 공식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끊임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한쪽에서는 이번 피습을 자작극이다. 이재명 대표의 자작극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바로 배우설이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왼손에 칼 그리고 오른손에 종이로 마른 나무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이 나무젓가락으로 찌른 것이라며 자작극이다 이런 주장이 있었고요. 범행 도구가 이 종이 칼이나 휴대폰 케이스라는 이런 황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정권의 사주다, 즉 윤석열, 김건희의 사주로 벌어진 일이며
의료진을 매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런 음모론들이 퍼지자 여야 모두 강력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피습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모든 음모론과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그 사건의 원인이 이제 정치인들의 이제 혐오의 정치에 이제 기인한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 내부에서도 또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한편 그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낙연 전 대표 또 비명계 모인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도 좀 연기가 됐고 또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그 발언들도 좀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모든 일정을 중단을 했는데요. 먼저 그 원칙과 상식,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그리고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모임인데요. 원래 3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비대위를 다시 한번 요구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이 대표 피습으로 인해서 이를 연기를 했었는데요. 이원욱 의원 인터뷰에서 시간표를 마냥 미룰 수 없다면 이 대표의 상태가 호전이 된다면 네. 퇴원하기 전에라도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하겠다. 즉 최후 통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번 주 내에 신당 창당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요. 다만 일정을 조정했을 뿐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조만간에 아마 창당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의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신당은 이달 말로 관측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어떤 내용일까요? 네, 두 번째 이슈픽 여권 소식입니다. 한동훈 대 이준석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을 했죠. 출범을 했고 이제 어제 광주를 방문을 했고요. 이런 네. 가운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하루 만에 당원 모집이 2만 명을 넘으면서 지금 이 여권의 어떤 보수 진영 내에서 한동훈과 이준석의 대결 구도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이 이제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5.18 정신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헌법에 수록하는데 적극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한동훈 위원장 어제 광주를 방문해서 5.18 국립묘지를 찾았는데요. 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또 자랑스러워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을 하려면 이제 개헌 절차가 필요한데요.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 절차가 이루어진다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원포인트 개헌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며 국민 투표도 해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어려움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이제 광주를 방문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 경호가 이례적으로 강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광주 일정에 광주 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 대략 280여 명의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이제 탈당을 했고 신당 창당 절차에 이제 착수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당원을 모집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모집을 했던 거죠. 네. 하루 만에 2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종이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개혁신당이 어제 오후 1시 기준입니다. 1시 기준으로 신규 당원이 2만 4천 명을 넘었다.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 창당 요건과 그리고 시도당 7개의 설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째인 오늘은 3만 명이 넘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 그리고 허은하 의원이 이제 신당에 합류를 해서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게 됐고요. 오늘은 이제 문병호 영등포 갑 당협위원장 등 12명이 신당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개혁신당이 오는 20일쯤에 네. 창당 대회를 열 계획인데요.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이 세련된 윤석열 대통령에 불구하다는 점이 곧 드러날 것이다. 한동훈 효과를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총선을 앞두고 이 새로운 지대를 구축하게 된 이준석 전 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수 진영 내에서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그 천하 용인 중에서 용이 빠지고 천하인 세 사람의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픽 가볼까요? 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이슈픽입니다. 쌍특검법 국회 컴백입니다. 네. 지난달에 이제 쌍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네. 공언했던 대로 거부권을 윤 대통령이 행사를 했고 이제 다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표결, 재의결 시점이 언제가 될지 이 부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이 크게 반발을 했고 또 국회 본청 앞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열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거부권 행사를 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총선용 악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철저히 수사를 했지만 소환도 하지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모두 모여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규탄했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로 전락시킨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도 지난 1년간 주가 조작 공범들이 구속되고 또는 기소돼서 유죄 선고를 받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제2요구권으로 이제 법안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재의결 절차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이게 이제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 과반 출석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국민의힘이 모두 반대를 한다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19표 정도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통과가 되려면요.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이렇게 돌아온 법안은 언제까지 재의결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거든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표결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권한쟁의 심판, 민주당은 본인 가족과 연관된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만약에 이 권한쟁의 심판 때문에 이 재의결 표결이 미뤄질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재의결의 어떤 결과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이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이제 그 공천 시점이군요. 두고 국민의힘은 공천 이전 빨리 표결을 해야 된다. 민주당은 공천 이후에 이탈표를 노리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하자는 그런 공식 입장이군요. 오늘 주간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의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 내정자가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내정자는 강릉구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민원을 접수하는 청부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에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유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임 의장 비서실장에 김교식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신임 의장 비서실장은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기조실장과 여성가족부 차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입니다.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 처리가 지연돼 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오늘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해 6월 30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상규명 조사,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피해자 지원 등입니다. 가장 핵심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진상규명의 핵심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유가족들의 첫 번째 요구사항이기도 한데요. 특조위 조사 대상에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경찰 등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최대한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조위는 활동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잡았는데요. 검경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국회에 특검 임명도 요청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또한 특조위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하라고 직접 의뢰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특정인에 대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도 있고 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야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여야 대표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지금 이제 또 많이 이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한두 가지 의견 차이를 놓고 열심히 이제 접근시키고 있어서 70~80%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 처리안을 만들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거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조위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특조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여야가 과연 이 중재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쟁을 유발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8년 동안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송어적인 정쟁만 계속해서 재생산했을 뿐 되려 사회적으로 애도의 감정을 퇴색시켰던 세월호 특조위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조위와 특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특조위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활동이 충분히 보장된다면 특검은 그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면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다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는 제시했고요. 오늘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쟁점 조율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전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강행 처리 예고에 여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 함께해 주셨는데 지난주 방송을 보고 주변 분들이 아니
코너 이름은 여심 저격인데 남심이 저격당했다. 이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여심 의미가 뭐죠? 여론의 네. 심장이죠. 네, 남녀노소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남심 여심 아닙니다. 자, 먼저 쌍특검법 공방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담긴 쌍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야당은 규탄대회를 열면서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고려하고 있고, 반면 여당은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 앞으로의 상황을 좀 어떻게 내다보면 좋을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떳떳하면 특검법을 받으면 되지, 조사하면 되지, 왜 거부하나? 죄가 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떳떳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물론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한은 입법부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 본인과 가족의 비리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쟁의 심판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지 못했고 많이 조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겠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그 다음에는 연기했다가 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렇게 야당 측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카드를 꺼냈는데, 가족과 대통령 그 본인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하는 그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이렇게 카드를 꺼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당 측 주장 한번 들어볼까요? 권한쟁의 심판은 의회 내 소수가 다수의 월권적인 행위를 헌법의 원리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입법부에서 압도적인 다수는 민주당이고요. 권한쟁의 심판을 다툰다고 하더라도 결국 결론적으로는 거부권 행사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근데 그 결과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정략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이 시기를 좀 지연시키려는데 의도가 좀 치중되어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껏 좀 시급한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불리해지는 국면이 되니까 그 시기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은 좀 정당하지 못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에서 당연히 그것도 선택에 따라서 따르는 책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우리가 선출한 행정부 권력이고 거부권 행사는 선출한 행정부 권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 선택도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여당 측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야당 측에서는 이 이슈를 총선 내내 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총선용 특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법사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올라왔을 때 논의가 됐고 처리를 했으면 이미 지난해에 끝났을 일입니다. 지금 이 시기까지 끌고 온 것은 바로 정부 여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발목을 스스로 잡은 것이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챙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토론회를 계속 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 주가 조작 범죄는 서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협하는 대단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연루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특검법을 받아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하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그것을 저버렸다. 그리고 총선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좋다고 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그 대선 공약이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 당시에는 김정숙 여사 논란이 많았던 점을 인식을 해서 그런 공약을 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권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또 이런 이유로 정부를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 대다수가 좋다면이라는 조건을 굳이 붙일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란의 발생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대통령 배우자의 언행은 적절히 통제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들어볼까요? 여기서 김정숙 여사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했던 것은 김정숙 여사와 상관이 없죠. 김건희 여사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혹과 논란, 경력, 학력 위조 등의 논란, 그리고 주가 조작 이런 등의 의혹과 논란이 무수히 많이 쏟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는 가족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라고 했고 김건희 여사도 내조에만 전념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대다수가 좋다고 하면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국민 대다수가 좋다고 하는 왜 특검법은 받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대다수 70%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검토하는 모습도 검토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고 바로 거부를 했죠. 이건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을 운운하면서 국민의 눈을 돌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는 지금이라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이걸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좀 속이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김건희 특검법과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공격 이렇게 들어왔는데 방어 조금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같은 제안들은 이런 특검법과는 별개로 사실 정부 초기에 저도 제안을 다른 방송을 통해서 했던 적도 있고요. 꾸준히 목소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맞물렸던 점은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뭔가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고 건조한 원리 원칙대로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왜 이렇게 예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그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단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만은 예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1번 질문부터 많은 시간 할애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가입한 당원이요. 자, 지금 이틀 만에 32,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문병호 전 의원 등 10명 넘게 국민의힘 탈당 선언을 하면서 개혁신당 합류 의사를 밝혔고요. 자,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고심 중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9일 제3지대 주역인 이른바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양금석과 한자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네, 신당을 바라보는 각 당 분위기 어떤지 궁금하고, 자, 과연 이 제3지대 돌풍이 이번엔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 들어볼까요? 네, 저는 저희 당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더라도 명분과 세력 모두 없기 때문에 큰 돌풍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전남에서 4차례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됐고 또 전남지사도 지내셨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와 당대표를 지내면서 승승장구를 하셨습니다. 그런 당의 어른이시면 당의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당의 분열만 초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이후에 미국을 다녀오시면서 당과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돌아온 뒤에도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 여당과 보수 언론이 쓰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서 당 내부를 공격하는 모습만 보이셨거든요. 무조건 당대표가 잘못했으니까 비대위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따라 나가겠다 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이제는 좀 직시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싶습니다. 그 낙준 연대 들어보셨나요?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뭐 만날 수야 있겠죠. 네. 그런데 이때까지 서로 활동해왔던 영역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의 이제 정치도 세계관이라고 하면 세계관이 너무 다른 두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날 수는 있는데 뭐 함께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함께 한다면 정말 그건 정말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늘 뭐 느슨한 연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일단 여당 측 상황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에 가입한 당원의 수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네, 아마 3만 명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오늘 영입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께서 개혁신당 인사들의 기자회견을 위해서 소통관을 빌려주신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은 어떤 연대나 합당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그런 신호를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번 영입 인사를 봤을 때 어떤 동질성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네. 지적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신당이 이준석 전 대표가 밝혔던 것대로 보수를 기치로 하고 개혁을 주장을 한다면 이런 인사검증 같은 것도 좀 철저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신당 인사 중에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허은하 의원의 선택이었습니다. 본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탈당의 결단을 내린 것이고 정정당당히 정치를 하기 위해 올바른 처신을 했다고 보고요. 그것이 몸담았던 국민의힘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라고 허은하 의원도 밝히고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셨는데 참 이런 모습이 그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을 상실하면 의원직도 같이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으로 줄곧 정치를 하다가 네. 이제 와서는 또 아직도 당적을 유지한 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여기저기 다른 당의 행사를 다니시고 그리고 또 이제 와서 페미를 하지 않겠다 뭐 반성한다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참 청년과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정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을 90년대 여성으로 바라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라져야 할 구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지점에서는 분명히 다른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또 개혁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낙연 신당 그리고 네. 다른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이런 곳과 연대도 문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연대의 형태가 합당일지 당대당의 합당일지 선거를 위한 연대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아직 합류 인사들 중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상 깊은 인사가 조금 없는 것 같고 지금 정강정책도 그렇습니까? 네, 네.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증오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으로 나흘째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신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증오 정치를 근절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심저격에선 선거철 반복되는 정치 테러와 극단의 팬덤 정치를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가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 정치 테러는요 선거철마다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없어져야 할 정치인 테러 좀 두 분 기억에 남는 사건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커터칼 피습 네. 사건도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돼 왔던 것 같습니다. 계란 투척과 턱 네, 계란 가격 투척.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분명 있어서는 안 될 테러 행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기에는 정말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 같습니다. 명백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살해 미수 사건이죠. 네. 의료진의 브리핑에 따르면 1mm의 차이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고 위중한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유명하고 유력한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인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면서 사람들이 조금 자극적이고 정쟁적으로 소모하는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감을 표합니다. 네, 좀 기억나는 사건 좀 있으실까요? 네, 먼저 이번 피습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 행위는 단호히 근절되어야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커터칼 피습으로 얼굴에 10cm 이상의 심각한 자상을 입으셨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당시 침착하게 일정을 소화하셨던 것이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으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으로 남았었고요. 그리고 지난 2021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암살 협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 사진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오 시장께서 선거 유세 중에 조금 위험한 상황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논리적인 토론이나 설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인물에 대한 혐오 감정을 좀 부추기는 정치가 결국 이런 상황을 좀 유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뭐 가해자의 당적을 따지고 왈가왈부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정치권이 또다시 국민께 추태를 보이는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 그리고 민주당 정치의 올바른 작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당장 그 경찰은 전국 순회 중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밀착 경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인의 경호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이후 법제화를 논의했지만 지금 18년째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정치인의 안전을 위한 경호 체계가 어떻게 좀 개선이 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참 다루기 어려운 내용인데요.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때도 지지자로 이렇게 복장까지 갖추시고 가서 다가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인데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이번에 좀 의전 같은 문제들로 보호 문제로 경호 문제로 또 민주당 측에서 좀 공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안전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또 과잉 의전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다닐 때 너무 많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 또 그게 그림이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생겨서 또 이거를 섣불리 법제화를 한다 하기에는 또 그 기준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거든요. 권위주의적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아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계기로 한번 법제화 라든지 다른 제도적인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저도, 방안이 있을까요?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다 공감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사건을 계기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경호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만나고 해야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경호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없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거든요. 참 풀기 어려운 숙제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좀 엄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세가 약한 광주광역시를 방문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경호를 강화했던 것 같은데 뭐 일부 언론에서 280명이라고 하고 400명이 투입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 경호에 투입되기 위해서 휴가가 반려된 경찰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주기환 시당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많은 비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잠재적 피의자로 보는 것이냐,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냐 이렇게 좀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정치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정무적 판단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한동훈 위원장 경호권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죽이겠다는 협박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주 경찰청에서 그에 적합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과 동행하겠다라고 해서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 보였던 측면이 있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나서는 것의 의미는 참 좋지만 조금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잉 의전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선 증오 정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증오를 유발시키는 음모론과 또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야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증오 정치를 부추기는 언어를 사용한 정치인에게 공천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페널티 추진해야 할지, 이 페널티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좀 전망을 해볼까요? 증오 정치가 원인이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번 피습 또한 증오 정치에 이용하려는 모습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이경 전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뜬금없이 모든 것이 대통령 탓이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테러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저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외에 어떠한 논리도 없는 이런 적개심에 가득한 선정적인 선동은 우리가 반드시 자제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들이라든지 이번 피습이라든지 이런 비극 같은 것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모습 또한 우리가 청산해야 할 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인식적인 측면이고 문화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과도하게 규제를 하게 되면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좀 침해하는 측면이 또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증오 정치를 유발하는 언어에 대한 기준은 또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보다는 어느 정도 당에서 각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지침을 주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 총선 전 이맘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입단속을 좀 잘해야 한다. 자,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있을 텐데, 자, 민주당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와 자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런 규제가 필요할 만큼 여야 모두에서 이 총선 페널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규제가 필요할 만큼 우리 정치가 양극단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증오 정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여야가 이견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머리를 맞대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악의 정치 테러 이면엔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팬덤 정치에 기대는 정치권도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덤 정치가 물론 긍정적인 역할도 있겠지만 이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자,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또 과도한 팬덤 정치, 이 폐해를 막기 위해서 또 실질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어떤 자세가 필요할지 두 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변인. 극단적인 진영 논리 이야기가 나와서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꼭 어떤 얘기죠? 하고 싶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와 꼭 결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이번 정권 들어서 이 극우 유튜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왔지 않습니까? 그 극우 유튜브들에게 뭐 명절에 선물을 보내고, 그럼 그 극우 유튜브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우리의 활동을 독려한다라고밖에 느끼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한 유튜버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자작극이다, 종이칼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설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는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 방송을 본다고 주장을 해서 논란이 됐던 사람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SNS에 올린 특정 사진을 지목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내 방송을 보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런 유튜버들이 활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제재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유튜브 채널에는 대통령실 인사가 출연을 해서 또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선은 좀 분명히 긋고 넘어가야 비판을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백 대변인. 네,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팬덤 정치의 상징이시기도 하잖아요. 개딸이라는 이름을 가진 강성 지지층도 있으시고, 동의하지 않는 당내 인사들은 수박이라고 낙인 찍고 뭐 살해 협박도 그런 팬덤으로부터 받는다던가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는데 안민석 의원께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하는 것은 노욕이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민주당의 오선 중진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은 다소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발언이 오히려 극단적인 진영 논리와 팬덤 정치를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악순환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성을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점을 기점으로 인물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서 반사이익을 이제 얻는 정치가 참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룰을 지배해 왔는데요. 인기 영합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정책 같은 것도 대책 없이 포퓰리즘 같은 것들을 남발하기도 하고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헛소문을 뿌리면서 안티팬을 동원하고 인물에 대해서 혐오까지 조장하는 이런 정치적인 문화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투여해서 누구를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정치의 본질과 정치인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치 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는 좀 건강한 토론을 통한 정책의 형성 그리고 건전한 정치 문화를 안착시켜서 국민께서도 유권자께서도 좋고 싫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표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잠깐만 짧게 덧붙이자면 이 팬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점이 사실 팬덤이 없는 정치인이 있을까? 그리고 팬덤이 없는 정치인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는데 박사모가 있었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최근 동훈줌이라는 이제 팬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이제 팬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지자들 중에서 좀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많은 지지자들을 팬덤으로 몰아가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것 역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대성통곡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회방송 제작진분들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심저격을 빛내주셨던 안기령 부대변인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셨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저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자리가 조만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여기가 들고 아니었습니까? 새해에 세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제 여심 저격은 여기서 하차를 하게 됐고 또 그런 계획은 아마 백지원 전 부대변인께서도 마찬가지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이룬 다음에 나중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백 전 부대변인도 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기령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는 신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안기령 대변인께서도 그렇겠지만 저는 바꾸고 싶은 법안들이나 만들고 싶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나 계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다음 도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른쪽 날개를 튼튼히 해서 우리나라가 오른쪽 날개? 우리나라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테니 안기령 대변인께서는 왼쪽 날개를 튼튼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멋진 두 청년의 모습에 이렇게 박수를 보냅니다. 두 분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저희 국회방송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금요일 코너 패널을 거쳐가신 분들이 다 잘 되셨거든요. 앞으로 두 분의 행보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부 대변인,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